자, 오늘 이달의 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당 시인의 세 번째 시인입니다. 이달의 생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선의 명암, 북극에서 피어난 별, 이달의 호가 손곡입니다. 이달이 당나라 시를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5년 동안 처박혀서 열심히 공부했던 곳이 손곡이었거든요. 그래서 손곡을 자기 호로 삼았습니다. 아, 허균의 스승인데요. 조선 최고의 비평가 허균의 스승인데, 허균이 이달을 보면서, 이처럼 뛰어난 사람도 신분적인 한계, 서울이라는 한계 때문에 조정에 쓰이지 못하는구나. 그걸 알고, 어, 사회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많이 눈을 뜬 것 같아요. 허균이. 홍주 관기인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는 양반이고 엄마는 관기였습니다. 이달이. 그러다 보니까 벼슬살이가 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그래도 기술직 벼슬은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그냥 문인으로 살았습니다. 이달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당시에 유행하던 송나라 풍시를 많이 짓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암박순이라는 분을 만납니다. 이분으로부터 무릇 시를 함은 송시도 좋지만 인간의 감정을 충실하게 노래한 당나라 시가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당나라 시 인들을 몇몇 소개를 해줍니다. 예, 그래서 어, 왕유나 이백 이런 사람들의 시를 이달이 접하게 되는데 딱 보고 난 다음에 느낀 것이 이게 진짜 시구나. 뭐 자기 성향이 잘 맞았겠죠. 송시보다. 송시라고 하면 자, 시는 크게 송나라풍의 시, 당나라풍의 시 이렇게 송시와 당시로 잘 나누는데 송나라 시는 소식, 송나라 때 대표적인 문인인 소식의 시풍인데요. 철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호방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을 노래하기보다는 삶의 진리, 무엇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가, 그러니까 좀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내용을 담은 시들이 송시풍이고요. 인간의 서정적 감정, 이런 것들을 위주로 노래한 시가 당시입니다. 근데 이걸 딱 구분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누구나 뭐 삶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누구나 인간의 감정을 노래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퍼센테이지로 보면, 송시에는 철학적인 면이 좀 강하고, 당시에는 인간적인 감정을 노래한 분이 좀 많다.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박순으로부터 당나라 시의 중요함, 뛰어난 점을 어, 배운 다음에 그걸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손곡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딱 들어박혀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태백과 여러 유명한 당나라 때 시인들의 작품을 줄줄줄 외웁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외웁니다. 자, 이렇게 외우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외우면 그 외운 게 내 말과 행동에 나오게 됩니다. 외우면. 그래서 우리가 말 좀 이쁘게 하는 사람들, 책 많이 읽은 사람들,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책 많이 읽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렇게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무의식에 남아가지고 내가 그걸 표현할 때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달도 이렇게 5년 동안 당나라 시를 줄줄줄 외우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시를 표현할 때 그게 당나라풍으로 이제 나오는 거라, 시풍이. 그래서 이달이 작품을 이제 밖으로 세상에 드러내 놓았고 그것들을 여러 문인들이 봅니다. 그러면서 정말 당나라 때의 시를 읽는 것 같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평가를 청신아려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청, 맑다, 신, 새롭다, 우아하다, 려, 곱다, 아름답다 이렇게 극찬을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라와 고려 이래 당나라 시를 배운 사람들 중에 아무도 이달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5년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한 그 효과가 이렇게 이제 워낙 머리도 좋았고 감성도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니까 이렇게 뛰어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송시풍의 시에서 당시풍의 시로 확 바뀌는 계기를 만든 세 사람, 손곡 이달, 고죽 최경창, 옥봉 백광훈. 그래서 삼당 시인, 세 명의 당나라풍의 시를 짓는 사람. 그런데 서울 출신에다가 벼슬도 하지 않으니까 먹고 살기가 참 힘들죠. 그래도 재주가 있으니까 어디 가서 그 혹윤같이 뛰어난 제자들 가리키면서 개인과외 하면서 이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 장점은 얽매이지 않으니까 여러 곳을 유람하면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활로다 갔다가 평안로 가서 대동강과 부병루 보면서 또 시를 짓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그 세속의 예의에 밟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 약간 이달을 낮추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달이라는 사람 자체가 아주 뛰어난 학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뛰어난 감수성 위에도 고금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런 학문의 경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깊은 구름과 같이 깊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얼마나 재주가 뛰어났던지 70살에 당시로서 지금도 연세가 제법 많으신 편이지만 당시로서는 엄청 연세가 높은 편인데 이때도 사신이 왔을 때 접객으로 나갈 정도로 워낙 당대에 이달 만한 시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갔었고요. 그리고 3년 뒤에 73살에 낡은 여관에서 뭐 결혼도 안 하셨고 했기 때문에 자식도 없이 혼자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워낙 제자가 걸출했기 때문에 이달이 남긴 제자가 허균인데 제자가 워낙 뛰어나가지고 스승의 시를 다 모아서 성곡집으로 편찬을 해주고 그 덕에 우리가 지금도 이달의 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달의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작 강릉, 별, 이예장, 지경입니다. 강릉, 자,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강릉입니다. 강릉에서 별, 이별했습니다. 누구와? 이예장과. 이는 성씨고, 예장은 예조의 장이란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예조의 장. 그러니까 예조 참판, 예조 판서, 예조 참판 이렇게 예조에서 좀 고위급에 있는 사람. 예장인데 누군지는 조사해보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확실치가 않아서 그냥 이예장으로만 해놨고요. 자, 지경입니다. 지경. 갈지자, 서울경자. 이 지자는 무엇무엇의로 보통 많이 쓰이는 어조사인데 여기서는 동사 가다, 가다 지자로 쓰여서요. 경, 서울로, 한양으로 가다. 그러면 강릉에서 이해장과 이별했는데 그 이해장은 한양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니까 이 지경을 이해장을 수식하는 말로 풀이를 해서 강릉에서 서울로 가는 이해장과 이별하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문에서는 후치수식, 수식하는 말이 뒤에서 수식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는 아름다운 그녀, 이렇게 아름다운이라는 수식하는 말이 그녀의 앞에 전치 수식을 하잖아요. 근데 한문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으면서 그녀, 아름다운,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강릉에서 서울로 가는 이해장과 이별하며 이렇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절.
동화, 야연락, 오동나무동, 꽃화, 오동나무 꽃은 밤야 안개연, 밤안개, 밤안개 떨어질락, 오동나무 꽃, 밤안개 떨어질락. 자, 동화, 야연락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오동나무 꽃, 밤안개 떨어질락. 오동나무 꽃이 떨어지는 게 자연스럽나? 밤안개가 떨어지는 게 자연스럽나? 어떤 분들은 밤안개, 오동나무 꽃에 밤안개 떨어지고 이렇게도 하거든요. 어,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자, 두 번째 구절하고 같이 봅시다. 왜냐하면 시는 우리가 대꾸라고 하잖아요. 대꾸. 대꾸라고 해서 1구와 2구가 서로 같은 그 어순으로 많이 지어지고 3구와 4구가 같은 어순으로 많이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될 때는 같이 대를 이루는 구절을 같이 보면서 어순을 생각하면 훨씬 좀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절. 해수, 추는 공, 바다해, 나무수, 바다나무, 봄춘 구름은, 봄구름, 공, 빌공, 하늘공, 바다나무, 봄구름, 빌공, 하늘공.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음. 왜냐하면 이게 보통 사람들이 잘 쓰는 대로 시를 쓰면 시를 해석하기가 쉬워요. 근데 뛰어난 사람들은 그런 걸 좀 탈피하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약간 비틀기를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잡아내는 맛이 필요하고 그거를 시비평가들은 독특하다, 새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다 나무가 있고요. 봄 구름이 있고 하늘 공자를 썼습니다. 보통은 봄 구름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봄 구름이 하늘에 바다 나무는 있고 바다 나무도 있고 봄 구름은 하늘에 이 정도가 평범한 작시 기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1구와 2구 연계시켜서 어떻게 했냐면 오동나무 꽃은 밤 안개 속에서 떨어지고 바다 나무는 봄 구름 속에서 쓸쓸하네. 나무가 비어 있다는 겁니다. 나무가 가지가 막 있지 않고 가지가 막 져서 이제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쓸쓸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바다 나무는 봄 구름 속에 쓸쓸하네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표현으로 밤에 안개 속에 떨어지는 나뭇잎과 밤 구름 속에 서 있는 바다나무를 표현했는데 이 구절을 보고 허균이 외로운 정을 빼어나게 비춘다. 고정절조라고 했습니다. 외로운 감정을 빼어나게 표현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동나무 꽃은 밤 안개 속에 떨어지고 바다나무는 봄구름에 쓸쓸하네. 외로운 정이 깊이 느껴집니까? 타일, 일배주, 다른 타, 다를 타, 날일, 다른 날, 미래의 어느 날, 다른 날, 일배주, 한일, 잠배, 술주, 한 잔의 술, 상봉, 경락중, 서로상, 만날봉, 서울경, 무리름락, 가운데중. 자, 경락은 서울, 한양을 가리키고요. 다른 날, 한 잔의 술, 상봉, 경락중. 경락 가운데에서 만나자. 자, 이 회장이 서울로 떠나갑니다. 떠나가면서 이 이회장에게 이런 시를 써줬습니다. 어떤 감정을 가지고 쓴 것 같습니까? 자, 1, 2구에서 좀 쓸쓸하고 고요하고 이런
당시에 이별할 때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3, 4구에서는 그래, 우리 좋은 시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한양에서. 지금 여기 궁벽한 곳에서 우리가 만났는데 우리 둘 다 중앙에 진출하지 못하고 외곽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나중에 중앙에서 한번 잘 돼서 만납시다. 이런 뉘앙스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오동나무꽃은 밤안개 속에 떨어지고 바다나무는 봄구름에 쓸쓸하네는 이별의 순간을 감싸는 몽환적이고 쓸쓸한 배경을 아주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다른 날 한 잔의 술, 서로 한양에서 만나세는 이별의 슬픔을 뒤로하고 뒷날의 기약을 담담하게 건네는 대목입니다. 허균은 외로운 정을 빼어나게 비춘다라고 이 구절을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이달이 지니고 있는 서울로서의 근원적인 고독과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의 신분으로 권력의 중심지인 한양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그런 처연한 마음을 시구 속에 담은 것이라고 이제 생각했다고 보입니다. 자, 다음 작품으로 가겠습니다. 자, 송한필의 작품인데요. 자, 송한필도 인생이 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 숨겨진 붓, 운곡 송한필입니다. 어, 송한필의 아버지가 송사련이라는 사람인데, 송사련은 엄마가 엄마가 그 서출이었습니다. 엄마가 서출이었습니다. 엄마가 서출이었고 외삼촌이 안당이라는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고위 관료인 안당이 외삼촌이었기 때문에 그 집안하고 이제 고정 사촌이니까 잘 지냈는데 그 지내면서 자기 신분의 한계를 느꼈겠죠. 엄마가 서출이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제대로 교수하기는 좀 힘든 그런 신분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 한계를 극복하고 싶었던지 아, 훗날 신사무옥이라고 하는 무고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나중에는 무고죄로 밝혀지게 되는데 당시에는 어떤 거였냐면 안당의 아들 안처겸이 있습니다. 자기하고는 고종 사촌이죠. 고종 사촌인 안처겸하고 송사련하고 여러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안처겸의 아버지 안당이 기묘사화에 연루돼가지고 좌천 그 벼슬을 잃었거든요. 벼슬을 잃었습니다. 예, 거기에 분개해가지고 기묘사화를 일으킨 주모자, 뭐 심정, 남곤 이런 사람들 안 된다고, 이런 사람들 쫓아보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비판하는 말을 지인들과 있을 때 했습니다. 그 자리에 송사련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 안 지나서 안척염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포함해서 안척염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안척염 아버지는 또 안당 좌의정까지 했던 사람이고 하니까 고위 관료 집안이니까 그 집에 사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왔을 거 아닙니까? 문상을 우르르 왔습니다. 우르르 왔고 안척염이 심정과 난곤을 비판했을 때 그 사람들도 왔고 그래서 그 상이 나면 보통 조문록 같은 걸 씁니다. 누가 왔다 이렇게 쓰는데 그 조문록을 송한필의 아버지 송사련이 그 조문록 딱 들고 조정에 가서 고발을 합니다. 안척염이 심정과 남곤 이 사람들을 뒤엎으려고
그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 동참하기로 하는 사람들의 목록이 이겁니다 하면서 조문록을 들고 가서 하는데 당시에는 그게 무고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 하면서 이거 거의 뭐 영모급인데 뭐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다 처단해 버립니다. 안당, 안처경, 그러니까 송사련 입장에서는 외삼촌하고 고정 사촌들이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작컨대 송산이 이 안씨 집안에서 엄청 청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다 죽어나갈 이렇게 일을 안 꾸몄겠죠. 아무튼 그래서 외삼촌부터 해서 사촌들 다 죽어나가면서 송사련은 이제 공을 세운 거죠. 역적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을 미리 고발했기 때문에 그 공으로 30년간 고위직에 있으면서 엉뚱거리면서 삽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송한필입니다. 그래서 송한필은 형인 송이필과 함께 고위집 자제로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잘했고 그래서 율곡이 같은 사람도 이 송이필, 송한필 형제를 보고 성리학을 같이 깊이 토론할 만한 사람은 송이필 형제밖에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뛰어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영모를 조작했었다라는 사실이 발각됩니다. 발각됩니다. 이게 그냥 발각된 건 아니고 당시에 동인 서인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어, 송익필, 송한필 형제는 서인 쪽이었습니다. 서인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율곡하고 뭐 성혼 이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동인들이 서인들을 치려고 딱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거기에 가장 약한 연결고리가 송익필 현재였는 거라. 그 사람들을 타보니까 아버지가 송산이고 송산이 신사옥 만들었고 이런 것도 쫙 타고 보니까 그게 뭔가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그걸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조작이었다는 것을 이제 밝혀냅니다. 그래서 송익필 현재가 안씨 가문의 노비로 환속돼 버립니다. 그래서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도망가서. 이미 학문적으로는 율곡 이후에 칭찬을 받을 정도로 높은 학식이 있었지만 신분적으로는 무고죄에 걸려가지고 다시 노예 신분으로 하락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을 핍박하던 동인 쪽의 사람인 정여립이 역모를 꾸몄다라는 것 때문에 다시 동인 쪽에 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게 기축 옥사인데요. 기축 옥사가 일어나면서 동인 쪽이 완전히 전멸을 당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로 서인이었던 송익필, 송한필 형제는 그 여파로 이제 다시 숨통을 좀 트게 됩니다. 숨통을 트게 되고 다시 그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데 회복해서 근근히 살고 있는데 그때 또 자기 서인 쪽에 같은 당파인 서인 쪽에 나중에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우는 조헌이라는 분이 동인의 우두머리인 이산에 이런 사람은 너무 공정하지 못하다. 자기 당파인 동인만 챙긴다. 이러면서 조헌이 서인인 조헌이 동인인 이산해를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산해 쪽에서는 너무 기분이 나쁜 거라. 내가 한 당파의 수장인데 나를 자꾸 공격하니까 기분이 나쁜 차에 딱 보니까 조헌 저거 혼자서 저렇게 하진 않았을 거고 뒤에 송익필, 송한필 저 형제들이 그동안 당한 게 있으니까 나한테 하는 거다. 이렇게 배후로 송익필 형제를 다시 지목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참 유배가 있다가 나중에 유배가 있는 동안에도 이제 뭐 박일로, 조호인 이런 유명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문필 작업은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만은 임진왜란 중에 사면을 받긴 합니다. 임진왜란 때는 이제 그 내부의 문제보다는 외부의 문제가 너무 크니까 내부의 문제는 좀 풀어주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 사면 되긴 되는데 이 이후로 송익필, 송한필 형제가 어떻게 살았다는 그런 자료가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튼 뭐 사극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완전히 천당 갔다가 지옥 가는 이런 삶을 막 살았던 사람이
송익필, 송한필 형제입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았던 송한필, 대표자 우음, 우음이라고도 하고 석춘, 아까워할 석, 봄춘, 석춘이라고도 하고 우음이라고도 하고 제목이 두 가지인데요. 저는 여기서 우음으로 가져왔습니다. 우연히 읽다. 첫 번째 구절. 화, 개, 자기야우. 꽃화 열릴게. 꽃이 피었지. 꽃이 피었지. 작야우. 어제 자, 밤야, 비우. 어제 밤, 비에. 꽃이 피었지. 어젯밤 비에. 화락, 금조풍. 꽃화 떨어질라. 꽃이 떨어졌지. 꽃이 졌다네. 금조풍. 오늘 금, 아침조, 바람풍. 오늘 아침 바람에. 제가 늘 느끼지만 잘 쓴 시는요, 읽으면 바로 해석이 됩니다.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꽃이 폈습니다. 어젯밤 비에. 꽃이 졌어요. 오늘 아침 바람에. 아주 심플한데, 어떻습니까, 느낌이? 어제 폈어요. 근데 오늘 지네. 세 번째 구절. 가련 일춘사. 가련하다. 요즘도 가끔 쓰는 말이죠. 슬퍼할 만하다. 일춘사. 하나일, 봄춘, 일사. 한 봄의 일이요. 꽃이 피고 지는 것은 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련하구나. 한 봄의 일이요. 가련하다는 이유는 그렇게 겨울 동안 힘을 모아서 꽃이 피긴 폈는데 얼마 가지 못하고 바로 져버리니까 가련하구나 한 봄의 일이요. 왕래 풍우중. 가다 왕 올래. 왕래는 제가 오가는구나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풍우중. 바람 풍 비우 속중 가운데 중. 풍우 중에 비바람 속에 있습니다. 자, 세상 만사가 다 태어났다가 살았다가 아프고 죽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꽃을 이야기했습니다. 봄꽃. 봄꽃이 많이 뭐 오랫동안 에너지를 모아서 봉우리 모으고 있다가 꽃잎을 터뜨리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꽃이 지고 사람은 한 뭐 100년을 산다고 하면 이 꽃은 며칠을 못 사는 거죠. 며칠을 못 사는 겁니다. 꽃 입장으로만 보면 그걸 인생사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둥바둥하게 막 어,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느새 나이가 들고 아프고 죽게 된다는 것. 그것이 이 봄꽃이 피고 지는 것과 연관되면서 이 시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작품에 대해서 허균이 비를 남겼는데요. 만약 한 구절을 잘라낸다면 한 편이 완성될 수 없으니 또한 2주가 남긴 격식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2주는 유명한 당나라 때 악곡 이름인데 이별, 상사, 무상, 규정 이런 감정들을 나누면서 표현하면서 쓴 작품인데요. 허균은 송한필의 이 시가 이주의 그런 압축적이고 대적인 표현 방식을 잘 표현했다고 평가하면서 이주라는 작품을 거론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꽃이 피었지 어젯밤 내린 비에 꽃이 졌다네 오늘 아침 바람에 이 구절은 불과 하룻밤 사이에 뒤바뀐 꽃의 운명을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가련하다 한 봄날의 일이여 오가는구나 비바람 속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에 대해서 만약 한 구절을 잘라낸다면 한 편이 완성될 수 없으니 또한 2주가 남긴 격식이다. 잘 지어진 시는 그 구절 구절이 서로 그
톱니바퀴처럼 연결되는 것이 너무 완벽해서 하나라도 빼내면 그 시 전체가 살지 못하는 그런 경지입니다. 그것을 이제 칭찬하고 있는 거죠. 자, 비바람 속에 꽃이 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순림을 받아들이는 평정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태도를 삶에도 적용시켜서 어,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시에 투영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송암필의 시를 봤고요. 다음은 또 보통 사람이 아닌 임제의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호 임제입니다. 벼슬을 버리고 풍류와 문학을 택한 천재의 생애. 임제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용 800번 이걸 읽은 게 아주 뭐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중용을 외웠을 텐데 왜 800번 읽었다고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음. 자, 아무튼 임제는 죽을 때 자기 아들, 자기 자식들한테 내가 죽으면 울지 마라, 교훈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울지 마라. 일찍 돌아가셨어요. 37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역사를 보니까 천하에 제왕을 일컫지 않은 나라가 없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끝내 제왕을 일컫지 못했다. 이같이 못난 나라에 태어나 죽는 게 뭐가 아깝나? 등 곡하지 마라. 아주 시니컬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 명문가의 이단합니다. 아버지가 고위 관료였습니다. 아버지가 고위 관료였기 때문에 뭐 그대로만 잘 자라면 자기도 고위 관료로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었는데 그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벼슬할 무렵에 붕당 정치가 너무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벼슬살이에 대해서 전혀 애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수성지, 원생, 목류로 이런 작품을 남겼는데 당시의 사회 비판 그리고 자신의 감정 이런 것들을 투영한 작품입니다. 절도사 임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스승도 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21살 때 어, 당시에 큰 학자 성운의 눈에 띄어서 처음으로 스승으로 모십니다. 22살 때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때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27살 돼서 생원진사 양시 합격하고 28살 때 대과에 급제합니다. 그 이후로 꽤 괜찮은, 꽤 괜찮은 그 직분을 맡게 되는데, 그런데 당시에 너무 동인 서인들이 나눠가지고 심하게 싸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당파의 어떤 사람이 막 상대파를 비난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은 사람 얼굴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저렇게 귀신처럼 날뛰고 있으니까 곧 저 사람한테 재앙이 있을 거다. 붕당 정치에 막 매몰돼가지고 막 날뛰는 그런 고위 관료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분으로서는 뭐 여러 고위직을 지났습니다만은 당시 사람들을 볼 때는 저 사람은 뭐 벼슬에도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뭐 좀 시대를 좀 벗어난 사람 같은 지금 정치 현실에서 벗어난 사람 같은 그런 인상을 줬습니다. 그런데 뭐 좋은 집안에 있었습니다만은 붕당 정치 때문에 완전히 벼슬에 대한 마음은 떠난 상태였고요. 교류한 사람은 이 정철, 허균, 신음 등 지금까지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과 교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도 황진이나 기생 한우와 같은 이런 신분 차이가 많은 사람들과도 교류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취임하러 가다가 서북도에
취임하러 가다가 그 가는 길에 황진이 무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에 가가지고 조그만 제수를 마련해서 음식과 술을 마련해서 거기 술 따라주고 어, 그 추모를 하고 그렇게 갑니다. 거기다 또 시도 짓고 뭐 그렇게 하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중앙에 알려집니다. 아니 조정의 관료가 부임하러 가면서 죽은 기생묘에다가 추모를 한 이런 참남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막 탄핵을 받습니다. 그래서 잘립니다. 그리고 뭐 기생 한우하고도 시를 많이 주고받았다 이런 게 남아 있고요. 자, 작품에 수성지가 있습니다. 예, 가전체 소설이라고 하죠. 어, 사람의 마음을 왕으로 보고 인의 예지 뭐 이런 그 도덕적 관념들을 신하예 뭐 이런 식으로 인의 예지를 신하로 보고 그리고 어, 근심의 성을 세우는 그런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그리고 그 근심에 마음이 있는데 근심에 성이 있으니까 근심은 이제 내 마음에 그 안 좋은 거잖아요. 이 근심을 없애기 위해서 마음 청군이 어, 국양옹을 데려봅니다. 국양은 누룩국자죠. 그러니까 술을 의연해가지고 술로 이 근심을 쓸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시에 자기가 이제 좌천됐을 때 심정을 담아서 이 수성지를 지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신의 우울한 마음을 술로 달래면서 그것을 작품으로 승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생목류록이라는 작품도 썼습니다. 어떤 선비가 꿈에서 하늘나라에 있는 단정과 사육신들을 만나서 같이 술 먹고 회포를 풀다가 잠에서 깨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조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외에도 많은 한시와 시조를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한 번 본 것을 잊지 않는 천재성. 저는 12번 봐도 기억이 안 나던데 정말 부럽죠. 이 정철 등 당대 최고 권위자들이 인정한 인매 그리고 고위직을 지낸 가문의 자손이라는 명문과 배경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길을 꾸준히 살았던 개성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분이 지은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호 임재입니다. 이렇게 사나이 같은 사람이 규원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지었습니다. 규원. 이거 뭐 황진이를 추모하고 기생 한우와 잘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마음을 좀 잘 알았겠죠. 그래서 자기가 여성의 마음에 감정이입해서 지은 작품이고요. 제목은 규원. 규는 부녀자 규고 원은 원망하다, 한스러워하다. 그래서 부녀자의 한스러움 하기에는 주인공이 15살이라서 부녀자 하기 좀 그래서 소녀라고 제목을 번역을 했습니다. 소녀의 아픔이라고 했고요. 첫 번째 구절. 15월개녀 15 월나라 월 시냇물개 여자여 월나라 시냇물의 여자 월나라 시냇물의 아가씨 15살 월나라 시냇물의 아가씨 왜 월나라 시냇물일까요? 월나라 시냇물 월나라 하면 혹시 떠오르는 미녀가 있습니까? 자, 월나라 하면 어, 서시라는 미녀가 떠오릅니다. 어, 이 서시라는 미녀가 경국지색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나라를 무너뜨릴 만한 미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서시가 월나라 출신이고 완화계라는 시냇물에서 빨래를 했다는 그런 뭐 일화가 남아 있고 그래서 월나라의 시냇물 하면 서시의 이미지를 같이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15살 월나라 시내의 아가씨라면 15살이고 월나라 시내에서 빨래를 했던 서씨만큼 아름다운 아가씨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15살이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15살 이렇게 봐주면 좋겠습니다. 15살 아름다운 아가씨 월계녀 수인 무어별 부끄러워할 수 사람인 남인 사람 부끄러워 남 부끄러워 사람 부끄러워 무어별 없을 무 말씀어 이별할 별 말도 없이 이별했네. 15살 월나라 시냇물의 아가씨 남보기 부끄러워서 말도 없이 이별했네. 누구와 이별했다는 거겠습니까? 상상을 해보면 이 아가씨가 시냇물에 있으면서 마음에 드는 뭐 차은우 같은 동네 모시마가 있었겠죠? 예. 쟤 참 괜찮네.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데 수인 무어벨이라 한 거죠. 그런데 남들 시선도 있고 그래서 말도 못 붙이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헤어졌다는 겁니다. 귀래 엄중문 돌아올기 원래 돌아와서 엄중문 다들 겹칠 중 문문 중문을 닫고서 자 중문은 옛날 집에는 그 담도 있고 대문도 있고 그 담 안에 또 담을 쌓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문이 한두 개가 아니었죠. 특히 아녀자의 공간으로 가려면 문을 두세 개 지나야 되고 하니까 이게 중문입니다. 돌아와서 중문을 닫고는 읍향 이하월 울다 읍 향할 향 무엇 무엇을 향해서 읍 울었습니다. 이화월 베리 꽃화 백꽃 이화 월 달월 울었네 백꽃 달 향해서 백꽃 달 향해서 울었네. 자, 백꽃 달 향해서 울었네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처음에 저는 이 구절 봤을 때 배꽃이고 달이니까 달빛이 배꽃에 비치는 이런 상황에서 문 밖에 방에서 나와가지고 문 밖에 나와가지고 배꽃이 있고 달빛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울었던 모양이다. 아, 그때 말이라도 붙여볼 걸 하면서 아쉬워하면서 울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라. 왜냐면 왜 꽃을 보면서 울지? 제 기억에 그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좀 서글픔이나 바라는 거나 있으면 옛날부터 달 보고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달 보고, 달림하면서. 그러니까 달이 돼야 되는 거라. 그래서 다른 번역자들은 어떻게 번역했는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배꽃 같은 달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배꽃이 하얗습니다. 그러니까 하얗게 떠있는 보름달, 그것을 배꽃 같은 달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화월이라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울었네, 배꽃 같은 달 향해서. 자, 시 전체적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소녀의 아픔 규원. 15살 월나라 시내 소녀. 난 부끄러워 말없이 헤어졌네. 돌아와서 중문을 닫고는 울었네. 배꽃 같은 달 향해서. 어떻습니까? 임재의 불꽃 같은 삶과 비교했을 때, 아, 임재가 사는 거 보면은 아주 강성이었던 것 같거든요. 어, 타협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뭐 이런 강성이었는데, 이런 또 섬세한, 어, 서정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15살 월라 시내 소녀 남 부끄러워 말없이 헤어졌네는 중국 구사 속 서시처럼 아름다운 소녀가 사람들 눈이 두려워서 사랑하는 이에게 작별 인사조차 제대로 건네지 못한 채 돌아서야 했던 상황을
묘사합니다. 돌아와서 중문을 닫고 울었네. 배꼽 같은 달을 향해서는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순간을 포착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 시가 이해되려면 그냥 한 번 보고 짝사랑하는 사람한테 말 못했다고 이렇게 울지는 않겠죠. 좀 오래된 짝사랑 같죠. 오래된 짝사랑. 오래된 짝사랑인데 뭐 그 남자가 과거급제해서 어디 떠나거나 해야 되는 모양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오래된 짝사랑인데 끝까지 한마디도 못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운다. 이러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 정도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이에 대해 허균은 짧게 정이 있다라고 평했습니다. 자, 정이 있다라고 평한 부분은 요거죠. 수인 무호별. 난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헤어졌다. 말은 못했지만 여기에 님에 대한 정은 있다. 이런 비평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임재의 시가 단순히 경치, 정경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 본연의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섬세하게 포착해서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인데요. 다음 작품의 작가는 정지승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사람들은 그래도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긴 사람인데 이 정지승이라는 사람은 허균의 지인으로 추정할 수 있겠는데 허균의 지인으로 추정할 수 있겠는데 크게 벼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별로 남아있는 자료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허균이 이 작품의 이 사람의 이 인물 설명의 마지막에 주석을 달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지복유설에 이 시, 정지승의 시를 당나라 시집 속에 섞어놓고 최경창 등의 사람에게 보여주면 모두 당나라 시인지 아닌지 분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당나라 시인과 같지 않은 특징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제호시화라는 책에는요. 백호 임제가 정지승의 이 절구를 외우고는 근래에 빼어난 시라고 칭찬하면서 나는 이 시에 미치지 못한다고 임제가 말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경창도 이 시가 당시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고 백호 임제도 극찬했다는 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상춘, 상 아파하다, 슬퍼하다 상자고요. 춘, 봄입니다. 봄을 슬퍼하다, 봄을 슬퍼하다. 첫 번째 구절. 초, 잎, 왕손한, 풀초. 풀에는 잎 들어있다, 들어가 있다. 풀에는 들어가 있다. 왕손한, 왕왕, 손자손, 자손손. 자, 왕손은요, 말 그대로는 왕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왕손이 나오면, 그리운 사람, 그리운 사람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진짜 왕손보다는 그리운 사람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풀에는 왕손에 대한 한이 들어있고, 풀에는 왕손의 한이 들어있고, 왜 풀에는 왕손의 한이 들어가 있을까요? 두 번째 구절 보겠습니다. 화, 첨, 두수. 꽃화, 더할 첨. 꽃에 첨, 더해집니다. 두우수. 자, 두는 두견새의 한자 표기입니다. 꽃에는 두견새의 근심이 더해지네. 왜 꽃에는 두견새의 근심이 더해지죠? 자, 이 시의 계절적 배경은 봄입니다. 계절적 배경은 봄이고,
앞선 시에서 우리가 봄에, 봄이 오는 것을 마음 아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봄이 오는 걸 왜 마음 아파했습니까? 앞선 시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 있는데 계속 봄이 다시 오는 것이 아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풀 속에 님에 대한 한스러움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올해도 또 임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새풀이 또 돋은 거라. 한 해 한 해가 님을 만나지 못한 횟수가 계속 더해지는 거라. 그 더해지는 것의 선봉장에 있는 것이 봄풀이라는 거죠. 봄풀. 그래서 풀 속에 님에 대한 한스러움, 나를 떠나서 올해도 오지 않는 님에 대한 한스러움이 입 들어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두견새는 딱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 제 목에 피나겠다 싶을 정도로 울거든요. 막 웁니다. 근데 주로 2월달, 3월달에 우는 애예요. 음력으로. 음력으로 2월달, 3월달에. 그러니까 안 그래도 해가 바뀌어가지고 새봄에도 이미 오지 않아서 이 풀 속에 내 한스러움이 들어가 있는데 봄이라서 꽃이 피었습니다. 그 꽃이 폈는데 그 꽃 핀 그 계절에 같이 우는 이 두견새는 또 한스럽게 막 웁니다. 그 울음소리가 나의 슬픔과 동화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해가 바뀐 것 플러스 두견새의 울음소리, 이 울음소리가 나의 슬픔을 대변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꽃에 두견새의 슬픔이 더해지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주, 인불견. 물가정, 섬주. 정주는 제가 그냥 늪, 못, 호수 이렇게 되는데 물가라고 번역했습니다. 물가에 인불견. 사람은 불견. 보이지 않는데 풍돈, 목란주. 풍, 바람, 동, 움직이네. 바람에 움직이네. 바람이 움직이네. 목란주. 자, 목란, 목련나무, 주, 배주. 목련으로 만든 배. 바람이 목란배를 움직이네. 자, 바람이 목란배를 움직이네. 이건 뭡니까? 삼구하고 같이 보면 지금 물가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냥 배만 덩그러니 한 척 기둥에 매여 있겠죠. 그게 이제 물결이 살짝 치니까 배도 살짝살짝 움직이는 그 모습입니다. 여기서 왜 하필 목란주냐? 목란주는 한시에서 아름다운 배, 좋은 배 또는 연인과 함께 타던 배 이렇게 쓰입니다. 사람은 없고 빈 배만 물결에 흔들린다는 것은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없기 때문에 이 목란배를 탈 일이 없죠. 님과 함께 타던 배니까. 그런데 그 빈배가 그냥 혼자서 물결에 흔들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봄이 왔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없기 때문에 봄의 풀에도 님에 대한 한스러움이 들어가 있고 봄꽃에는 거기다가 이맘때만 되면 날아와서 처절하게 우는 그 두견새의 슬픈 노랫소리가 들어가 있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물가에 빈병한 그녀 물결에 살짝살짝 움직이고 이 전경을 표현했고 이 시를 보고 백호 임제는 와, 난 이런 시 짓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죠. 풀에 왕손에 대한 한이 들어있고 꽃에 두견의 근심이 더해지네는 화사한 자연 풍경 속에 투영된 화자의 슬픈 신경을 묘사합니다. 봄이 되어 돋아나는 푸른 풀잎 하나하나에는 떠난 님, 왕손을 기다리는 원망과 슬픔이 스며 있고 흐드러지게 핀 꽃들은 이별의 상징인
두견새의 울음소리가 어우러져서 화자의 근심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물가에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바람이 목난대로 움직이네. 이 구절은요, 시각적 공허함과 동적인 여운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님과 함께 탔을 법한 아름다운 목난배는 힘없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보고 많은 작가들이 뛰어난 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정령의 작품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